저는 매일 새벽 5시 현관 아래로 살며시 들어온 쪽지 한 장을 집어듭니다. 짧은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동쪽 계단 조심하세요. 뭔가를 발라놓은 것 같아요.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동쪽 계단에 정말로 기름진 무언가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녀 주아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제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쪽지는 계속 왔습니다. 쪽지대로 조심할 때마다 우리 식구는 이상한 일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을 향해 제가 쏟아냈던 차가운 말들, 뒤에서 수군거렸던 험담들, 그 모든 것들이 칼처럼 제 가슴에 꽂히던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연, 올해 58입니다.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할인이는 33, 손녀 주아는 7살, 그리고 제 아들 도윤이는 35입니다. 작년 가을 도윤이가 친구하고 식당 동업을 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도윤이가 공동사업자라 같이 보증을 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만 챙겨서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아들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떠돌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윤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 떼인 사람들 입장에선 달랐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노름빚을 그 식당에 투자했다가 날렸습니다. 그 사람이 용역 깡패들을 고용했습니다. 법으로 못 받으면 내 방식대로 받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무음 전화였습니다. 밤 12시, 새벽 2시, 4시. 잠들 때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으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엔 우편함에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후회한다. 그 다음 날엔 더 심했습니다. 집 현관 앞에 죽은 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에 빨간 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그걸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아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꿨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아저씨가 나왔어. 일주일 뒤 현관에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돈 안 내면 죽는다. 글씨가 마치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그걸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떡해요? 주아가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실제 폭행이나 상해가 있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다쳐야 한다는 거예요. 할인이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며칠 뒤엔 더 끔찍했습니다. 주아 유치원 가방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아가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이네.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 조심해라. 할인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주아를 지켜보고 있어요. 유치원까지 따라온 거예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윗집에 사시는 분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꼬박 10년을 살았지만 그분은 저희와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사셨습니다. 승강기에서 마주치면 눈만 깜빡. 인사에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분이 새벽마다 우리 집 앞 복도를 서성이신다는 거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이상하게 오래 들여다보시고
계단 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윗집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사니까 정신이 좀 그런가 봐요. 밤에도 복도 나와서 서성이는 거 봤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할인이가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던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봉투가 찢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산후조리약, 진통제, 아이 해열제 봉지들이 복도에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얼른 주워 담는데 윗집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셨습니다. 뭐야 왜 저러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저희 집 현관 앞에 작은 보온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종이 반창고가 2겹으로 붙어 있었고 쪽지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 있을 땐 미음이 좋아요. 누가 놔둔 걸까요? 저는 보온병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놔둔지도 모르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할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현관 앞에 놔뒀더라. 누가요? 모르지.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혹시 독탄 거면 어떡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온병은 그대로 싱크대 밑에 넣어뒀습니다. 며칠 뒤 또 보온병이 왔습니다. 이번엔 쪽지 내용이 달랐습니다. 3층에 사는 남자분, 밤에 복도 서성여요. 조심하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릴 지켜보고 있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쪽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3층 남자가 복도에서 저희를 빤히 쳐다봤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날 주아를 데리고 유치원 가는데 3층 남자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이가 참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어느 유치원 다녀요? 몇 시에 가요? 혼자 가요? 너무 자세히 물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빠서요. 저는 주아 손을 꽉 잡고 빨리 지나쳤습니다. 주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말 걸지 마. 그날 저녁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복도에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누가 신고해서 확인해 봤더니 신문함 밑에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희 집 현관 쪽을 계속 찍고 있었대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또 쪽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보온병도 함께였습니다. 내일 아침 택배 온다고 하면 받는 사람 이름 꼭 확인하세요. 이름 틀리면 절대 현관 열지 마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보온병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주아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38도가 넘었습니다. 약을 먹여도 열이 안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토할 것 같아. 주아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죽을 끓이자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보온병에 미역국을 조금 덜어서 맛을 봤습니다. 제발 이상한 거 아니길. 맛은 괜찮았습니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주아에게 조금 먹였습니다. 주아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주아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현관 화면을 켰더니 택배기사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받으실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윤 씨요. 제 이름은 정연입니다. 윤이 아니라 연. 잘못 오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상하네. 주소는 여기 맞는데.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현관 좀 열어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아니요. 잘못 오셨다니까요. 아줌마,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데 왜 이래요? 현관 좀 열어봐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관리실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으로 택배 온 거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없는데요. 현관 밖에선 한참 동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그 쪽지가 없었다면 저는 현관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민 끝에 보온병을 깨끗이 씻어서 현관 밖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날 새벽 보온병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삼계탕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4월 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우리 집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할인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집 아시는 분? 빚대 먹고 잘 사네요. 사기꾼 집 주소 공개합니다. 나라 아파트 101동 202호. 사진엔 우리 집 창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주아가 놀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댓글엔 악플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빚대 먹고 저렇게 편하게 사네. 저런 인간들은 벌 받아야지. 주소 알았으니 찾아가서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사진까지 있네. 애라도 볼모로 잡아야 돈 받을 듯.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이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주아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이사 가요. 제발, 여기서 못 살아요. 돈이 어디 있니? 이사 갈 돈이. 그럼 어떡해요? 주아가 납치당하면 어떡하라고요? 그날 밤 할인이는 주아를 꼭 안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또 쪽지가 왔습니다. 인터넷 글은 신고했어요. 밤에 창문 쪽 조심하세요. 커튼 꼭 치고 계세요. 절대 열지 마세요. 저는 그날부터 밤만 되면 커튼을 꼭꼭 쳐놨습니다. 모든 창문에 이중으로 커튼을 쳤습니다. 며칠 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뭔가 창틀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할인이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소리. 쉿. 조용히 해. 저희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10분쯤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틀을 확인해 보니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긴 막대기로 긁은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밤에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없어요? 있죠. 저희도 그랬어요. 한 보름 전쯤 긴 막대기 같은 걸로 뭔가 들이대는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서 경찰 불렀는데 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구나.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혼자 사는 여자들 집 이렇게 노리는 나쁜 놈들이 있대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누군가 창문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을, 주아를. 며칠 뒤 계단에서 윗집 분을 다시 봤습니다.
그분이 복도 끝에서 저희 집 쪽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쳐다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자꾸 우리 집을 보는 거지? 혹시 그 사람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연 씨, 윗집 사람 조심하세요. 네. 왜요? 어젯밤에 봤어요. 밤 11시쯤 복도에 나와서 그 댁 현관 앞을 계속 서성이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사람 말도 안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 혼자 살잖아요. 오래 혼자 있으면 정신이 좀 그렇잖아요. 그날 밤부터 저는 윗집 분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할인이한테도 말했습니다. 윗집 사람 조심해. 주아 데리고 다닐 때 특히. 네. 왜요? 그냥 뭔가 이상해. 자꾸 우리 쪽을 보거든. 밤에 현관 앞에도 서성인데. 정말요? 무서워. 며칠 뒤 아침에 주아를 데리고 나가는데 윗집 분이 계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나가자 그분이 주아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아를 끌어안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날 저녁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윗집 저 사람 정말 이상해요. 맨날 쓰레기 뒤지고 복도 서성이고 외로워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좀 무섭잖아요. 정연 씨네 집을 유독 많이 보더라고요.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뭔가 꾸미는 건 아닐까? 4월 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 10시쯤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찰칵, 드르륵. 현관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새하얗게 질려서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누가 현관을. 쉿.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주아를 화장실에 숨겼습니다. 현관 화면을 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삐삐 틀렸습니다. 또 누릅니다. 삐삐 또 틀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번호였는데. 남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112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윗집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택배인데 안 계신 것 같아서. 택배인데 왜 비밀번호를 눌러요? 관리실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집 잘못 찾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발소리가 황급히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분쯤 지나서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윗집 관리실에 말했어요. 오늘 밤 조심하세요. 비밀번호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처음 받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5월 12일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 발생, 모든 입주민은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주아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3층 비상문 앞에 사람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누가 자물쇠를 더 걸어뒀어요. 어떡해요. 연기가 내려와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기침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줘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반대편 문 열려 있어요. 윗집 분이었습니다. 빨리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몰려갔습니다. 1층 현관에 도착했을 때 관리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불은 거짓이에요. 연기탄을 누가 터뜨린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장난이야? 누가 이런 짓을? 그 순간 윗집 분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밖으로 바로 나가지 마세요. 왜요? 그분이 유리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현관 밖에 남자 둘이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 얼굴을 찍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 우릴 찍고 있어요. 네. 얼굴 찍어서 또 인터넷에 올리려는 거예요. 빚쟁이 집사람들이라고. 사람 많은 틈에 섞여서 가요. 얼굴 가리고. 저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윗집 분이 조용히 가게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저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요. 윗집 분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이 건물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윗집 분은 작은 공책을 꺼내셨습니다. 낡고 다른 공책이었습니다. 다 적어뒀어요. 형사가 공책을 넘겨봤습니다. 2월 15일 아래층 쓰레기 봉투 찢어짐. 산후조리 약 협박 쪽지 받음. 돈 안 내면 가족 죽는다. 2월 18일 아래층 현관에 빨간 페인트. 새벽에 청소하면서 지움. 2월 20일 아래층 현관에 죽은 쥐. 치움. 관리실에 말했으나 장난이라고 함. 3월 3일 복도에서 카메라 봤음. 신문함 밑. 아래층 현관 향해 있음. 관리실에 바로 신고. 3월 15일 아래층 쓰레기에서 경찰서 접수증. 증거 불충분 도장. 도움 못 받은 거. 3월 18일 아래층 우편함의 사진. 아이 유치원 다니는 사진. 조심해라 적혀 있음. 사진 보관함. 3월 20일 가짜 택배 기사 봤음. 여러 집 돌아다니며 비밀번호 알아내려는 것 같음. 이름 틀리게 말함. 4월 20일 밤 청소 중 목격. 긴 막대로 창문에 카메라 들이대는 남자 둘. 차 번호 서울 12가 3456. 얼굴 못 봤음. 4월 30일 밤 11시. 복도에서 남자 목격. 아래층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있었음. 제가 나가서 쫓아냄. 5월 10일 비상문 점검 중 발견. 자물쇠 추가로 걸려 있음. 누가 일부러 잠근 것. 반대편 문 미리 열어둠. 5월 12일 오늘. 거짓 화재. 사람들 대피시켜 얼굴 찍으려는 것 같음. 형사가 차 번호판 부분을 보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차량, 우리가 추적하던 용역 폭력배 차량입니다. 네. 몇 달째 아래층 집을 괴롭히고 있어요. 편의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찍어뒀어요. 아까 밖에서 사람들 찍던 남자들. 이상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형사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간들. 드디어 잡았네요. 아주 악질적인 놈들이에요. 일 가족이 이놈들 때문에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도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윗집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된 빚인데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있어요. 아이까지 볼모로 협박하고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윗집분이 복도를 서성이고 쓰레기를 오래 본 이유, 집 현관 앞에 있었던 이유, 모두 저희를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윗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현관이 열렸습니다. 성함이 뭐예요? 강수정이에요. 수정 씨. 평생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여자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수정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뻐요. 21살 때 찍은 거예요. 이제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자친구 빚 때문에 같이 시달렸어요. 헤어졌는데도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수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딸이, 수정 씨는 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을 맸어요. 집에서 제가 청소일 나간 사이에 눈물이 났습니다. 유서에 엄마 미안해. 너무 무서워. 살고 싶지 않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날 집에 있었다면, 딸이 혼자 무서워하지 않게 옆에 있었다면, 수정 씨가 울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죽으려고 했어요. 딸 따라가려고 약을 모았어요. 수면제, 한 달치를 딸 기일에 같이 가려고 했어요. 수정 씨, 근데 그날 그 댁 쓰레기 봤어요. 산후조리 약 협박 쪽지, 경찰서 접수증. 우리 딸이랑 비슷한 상황이란 걸 알았어요. 수정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은 못 지켰지만 그댁 가족은, 그댁 아이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네. 저희가 오해했어요. 수정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정 씨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복도에서 서성인다고, 쓰레기를 이상하게 본다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자꾸 선다고, 이웃들이랑 같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외로워서 그런다고,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수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정 씨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보온병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혹시 독 탄 거 아니냐고, 이상한 사람이 준 거 아니냐고. 수정 씨는 저희를 지키고 계셨던 거잖아요. 밤마다 복도를 지켜보고 쓰레기에서 협박 쪽지를 확인하고 저희 현관 앞을 지키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수정 씨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상하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밤에 서성이고 이상한 게 맞아요. 왜 초인종을 안 누르셨어요? 초인종 누르면 현관 화면에 제 얼굴이 찍혀요. 요즘 그것도 빼낼 수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누가 이 집을 도와주는지. 그럼 저한테도 올 거고 그 댁도 저도 더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조용히 흔적 없이 도와드리려 했어요. 제 딸처럼 혼자 무서워하지 않게. 하린이가 주아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하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해서 언니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아가 수정 씨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고마워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림엔 보온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트가 가득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관밖 보온병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제 눌러도 되죠? 현관을 열면 강수정 씨가 서 계셨습니다. 빛이 바랜 작업복, 작은 상처 많은 손. 저는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연 씨 내를, 아니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대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죠? 다들 수정 씨께 사과했습니다. 수정 씨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수정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에 인생을 버려요. 협박 쪽지, 약 봉지, 영주증 등 개인 정보가 가득한 서류. 다 쓰레기통에 버리죠. 청소하는 사람은 다 봐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편하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제 딸도 그렇게 버려졌거든요. 다들 봤지만 모른 척 했어요. 내일 아니니까 그랬죠. 수정 씨는 딸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볼게. 내가 죽고 치우고 지킬게. 제 딸 대신에 누군가의 딸을. 저는 수정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요. 언니 혼자 아니에요. 수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상하게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말없이 복도를 서성이는 분, 쓰레기를 오래 들여다보는 분, 낯선 시간에 집 밖을 나도는 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분이 누군가를 조용히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보살핌이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새벽 현관 밖에 놓인 보온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리요. 위험은 무심코 버린 작은 쓰레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약 봉지, 카드 영수증, 택배 송장 그 작은 흔적들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배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눈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사실은 천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관 밖 보온병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했던 사람은 없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동네 숨은 손길들에게 조용한 박수를 보내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